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정을 하고 정치보복에 나서겠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더 가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맡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오늘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조금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첫 입장문을 냈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도 저희가 조금 전 들어봤는데 여당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한 걸 자백한 셈이다. 비겁하고 구차한 자기 변명 등 날선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무지막지한 정치 보복에 문 전 대통령이 분노한 거라고 했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서훈 전 실장을 맞이하러 법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영장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여부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아주 늦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월드컵 보면서 백반장이 챙기는 걸로 합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요. 네. 표정이 약간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나저나 오늘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잖아요. 네. 결국은 맞추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예산안 처리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예산 시한을 맞추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정기국회 후반부인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산안 말고도요. 방송법 등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을 했죠.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권성동 의원이 또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간 이어온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되죠. 네, 오늘 오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잘못을 하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나요? 네, 이게 아직 진술 중이라고 해서요. 조국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저희 다정회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네. 제가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들었는데 오늘 백반장이 챙길 게 참 많네요. 제가요? 네, 확실하게 챙겨주기 확실하게 바랍니다. 모두 네, 챙기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거죠. 네,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정경심 전 교수는 모레 구치소에 재수감될 걸로 보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2번의 전신마취 수술에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걸렸다며 독립보행 등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검찰은 결정이 난 상황에서 재심의할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TBS 뉴스공장을 6년간 진행했던 김어준 씨가 하차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요. 오늘 정치권 뉴스도 참 많고요. 나머지 얘기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최후 진술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보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이고요. 유채권 나가도 됩니다.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잠시 후 자정에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이 열리죠.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들을 전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전사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이따가 또 백반장이 또 기운을 모아서 아마 전달할 예정인 것 같고요.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전부터 시작해 현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결론 지은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죠.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최종 승인권자는 본인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오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최종 책임자, 주말 분수령, 운명의 밤, 독자 제재 공조, 마약 스캔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현재 7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실장님,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 2020년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건 발생부터 그 이후 군과 해경 대응 및 발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우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구속영장에 국내적인 비난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월북을 시도하다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만들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격 직후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문건이 남아있지 않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이미 실무진을 포함해서 200~300명이 사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은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려 정보 배포선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때 이미 200~300명이 알았는데 배포선 조정이 무슨 의미냐는 입장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장심사에 하루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 최종 책임자는 서훈 전 실장, 이 부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이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한 데 대해서 검찰 뒤에 숨는 비겁한 발표라고도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검찰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유화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이 판단 번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사유화했다.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되는 거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앞서 진행되던 수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당적이나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차기 당권 주자들도 총출동해서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격 사건에 관여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 본인이 내렸다고는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보가 조작됐는지 알았는지가 관건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돼야 됩니까? 월북이라고 하려면 국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월북이라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수사 과정 드러난 거 보면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가 놓고 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월북할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있습니까? 너무 심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싶지만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 6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로서는 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입장문에 본인을 최종 승인자로 언급한 것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작용할 것 같아요. 월북이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판단을 가지고 사법 처리하지 않잖아요. 이제 서류 조작을 하고 서류 삭제를 하고 이게 지금 사법 인사 대상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서훈 실장이 삭제 지시나 근데 대통령한테 이제 삭제 이런 이야기를 상의를 했을지 수사기관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픽은 주말 분수령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차입니다. 이르면 오늘로 점쳐졌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 그 시기를 저울질하며 노동계를 압박하는 중입니다.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번 회의 이후로 논의 안건에서 이태원 참사는 빠지는데요. 수요일에 이어 회의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이태원 참사보다도 화물연대 파업부터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이 되면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 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즉 11월 말부터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영향이 반영돼서 11월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화물연대에 촉구했는데요. 이 압박과 동시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일 낮 2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재고 소진 주유소 현황. 어제는 49곳으로 늘었는데요. 이른바 기름 대란이 본격화하는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서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혐오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 했던 논란의 발언들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라든지 120시간 노동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이 정부는 노동에 대해서 혐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이런 강경 대응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서로 복귀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로 명령서 송달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복귀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철도 노조가 그리고 앞서서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철회했죠.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발맞춘 국민의 비판 여론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을 했지만 자랑스러운 MZ세대가 파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파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민노총은 부디 MZ세대 앞에 어른다운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년간 불법 운송 거부로 국민을 인질 삼아 민노총의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1일,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이어가던 중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31%입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 공정정의 원칙이 1위를, 노조 대응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2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부정평가 이후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이 1, 2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운명의 밤입니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 3일 0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과 맞붙습니다. 큰 점수차로 이겨야 16강을 내다볼 수 있는데요. 벤투 감독 어제 황희찬, 김민재 선수가 이 부상 때문에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했죠. 황희찬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경기 주심이 화제입니다. 한 경기에 10명을 퇴장시킨 전력이 있는 파쿤도 테이오 심판인데요. 우리 팀 가나전의 테일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멋진 경기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미리 응원 댓글 모아 소개해드릴 응답하라 다정의 우리 백반장에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픽은 독자 제재 공조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기억하시나요?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네, 이 담화문을 낸 이유 우리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또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가담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이 그 대상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노동당 간부 등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북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대신하는 독자 제재 공조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마약 스캔들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40살 홍모 씨가 상습 마약 투약 및 공급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씨는 대마초를 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친한 지인과 유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등 다른 재벌기업 자제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벌가 3세의 마약 스캔들로 번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포르투갈전 어디서든 건강과 안전 챙기면서 즐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서운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 잠깐 그 얘기 아까 그 얘기할 때 아마 임종석 전 실장하고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 얘기할 때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요.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비서실장을 지낸 건 이제 임종석 전 의원입니다. 자, 서운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서운전 실장을 맞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 좀 나간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요. 전해철, 김의겸 의원, 또 당의 서해 피살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병주 의원 등이 이제 자리를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범계 의원은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낸 입장문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인데요.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위는 우리 정치 해묵은 병폐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혀를 차신다면서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법정 앞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왔지만 또 피격 공무원의 형이죠. 이래진 씨도 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래진 씨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문 전 대통령의 말을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누가 도를 넘고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감춰진 게 들통나니까 화가 납니까? 뭐를 더 감추고 더 후벼야 속이 시원합니까? 안보가 당신들의 안위를 덮어주는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은 경악합니다. 안보 자산은 후대에까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기록이며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 정보 조작 여부를 알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고 제가 발제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하 의원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봤다는 정보가 오염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왜곡 조작된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국정조사가 또 등장을 했군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추가 브리핑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 사항을 다시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내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지시 사항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로 유방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장관회의도 소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죠.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 소위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습니다. 대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가서 항의 발언을 한 뒤에 퇴장을 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군요. 유체커 각오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내가 최종 승인, 국민의힘 조작 관여 자백. 국회가 올해도 새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또 국회 가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서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국회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법정 기간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야당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경제 위기에 예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께서 계속 이 야당의 반대만 수용해서 이렇게 여당의 반대만 수용해서 이렇게 회의를 무산시키는 것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회의를 일단은 개의해놓고 끝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라면은 뭐 밤을 새서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헌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의결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처리할 안건 없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 부분만 놓고 보면 여야가 바뀐 듯한 모습 같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월요일 5일 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예산안의 늦은 처리 사과를 하면서 정기국회 막바지인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된 건요.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에도 정기국회 기한 내에는 거의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본회의가 예정된 올해의 경우에는 정기국회 다음 날 예산안이 처리됐던 2019년의 이 최장 기록 경신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예결 소위 논의 기간도 끝났죠. 예결위 여야 간사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 등 몇몇이 비공개로 모여서 하는 예산 소소위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 소소위는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매해 실세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을 이른바 쪽지 예산 혹은 카톡 예산 형태로 밀어넣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난히 예산안 검토가 늦었던 올해의 경우에는 이 예산안 심사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소위에 비하면 이 취재 기자에게 일부 공개가 되는 예결 소위의 경우에도 수십, 수백, 수천억의 예산을 마치 짬짬이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전이지만 제가 직접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의원들이 뭐 서로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 모 야당 의원이 아주 꼼꼼하게 질문을 꼬박꼬박 하니까 근데 이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이 위원장이 이 의원이 나간 사이에 우리 빨리 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질의를 하는 의원들에게 빨리빨리 질문해라 이렇게 체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무슨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야는 예산안뿐 아니고요. 법안을 놓고서도 국회 곳곳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종부세법이 대표적인데요.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지금의 2배 정도인 수인 21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야권 성향 인사의 추천 몫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한 반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는 진작부터 됐어야 할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방송법, 이 방송 지배 구조에 관련된 법안들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바퀴뿐 자동차를 지금 판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몫의 추천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공영방송을 본인들 손아귀에 거머쥐어야 성에 차십니까? 이번 방송법은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고스란히 돌려드리겠다라는 법안임을 국민의힘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시고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과방위 소위에서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하면서 맞섰는데요. 결과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이 되면서 이 여야 동수가 아니라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황제 진행을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수로 나선 건 다름 아닌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인사 진행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뭐 하시라고 지금.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인사 진행 발언을 말하세요. 권성동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있죠. 그러니까 앉아있죠.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독재 그만하고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대통령한테 똑바로 알아가세요. 네, 여야 간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이런 웃지 못할 대화까지 있었는데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권성동 의원은 판사입니까? 권성동 의원 그만하십시오. 발언 꺼놓고 얘기하세요. 아이 이런 동아리자고 제대로 하는 거죠. 발언 꺼놓고 얘기하세요. 하는 건 주세요 그럼. 앉아요. 하는 거잖아. 어디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권성동 의원께서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교하고 그러는데 이게 독재지 뭐예요 이게? 말 이러지 마세요. 나도 위원장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권성동 위원장 할 때 잘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결국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판이다, 날치기다 이런 원색적인 단어로 비판을 했고요. 결국 표결 직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개판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편파가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어제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날치기가 뭡니까? 날치기가 뭐예요? 날치기가 뭐예요? 공연한데 참여하는 분들 네, 여야가 또 다른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다름 아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죠.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기 국회 기간 동안에는 예산 처리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12월 9일까지는 단 어떤 의사일정도 기우지 말고 오로지 이 내년도 예산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루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예산안 처리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회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까지 이미 예고를 해둔 상태죠.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 소추안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자체도 지금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건데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거 결국은 정치적 공세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하기 어렵다. 네, 결국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좀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재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언지를 주셔야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네, 이렇게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을 했죠.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대통령 경호처도 제외된 소식에 정말 송구스럽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국회가 진정,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힘없는 유가족들이 먼저 간 아들, 딸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참여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 유가족들의 소통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생존자들을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면담 요청에 응답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국회에 와서 난 보통 사람이에요. 정치도 몰라요. 29일 날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고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각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네, 국회 국정조사가 무사히 진행이 되고요. 또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 못 지켜 이상민 장관의 거취 국회의장이 중재하나?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법정 시한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는데 결국 예산안 처리 시한 이번에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또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수사 상황 좀 짚어볼게요. 경찰 특수본이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김 청장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감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김 청장이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과 이후 대응을 따져 물었고요. 이 헬로윈 이전 이태원의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용산경찰서가 이 경찰청에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와 별개로 관련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 청장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서울 치안 총책임자로서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특수부는 현재 피해자 중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서 경찰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 청장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더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특수부는 오늘 참사 장소에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을 해왔는데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또 용산구청과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희생된 분들한테 마음속 깊이 애도를 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과 유착 관계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수부는 이 박형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개인 용무로 지방에 내려갔고 이 안전 관련 구청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은 당일 낮부터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했던 걸로 확인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박 구청장의 경우 이 지역 안전에 대한 지자체 총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데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도 했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또 국정조사를 들고 여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예산안 쪽에 진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자고 했고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서 오는 5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안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정이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조정하고 중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자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거다. 따라서 국정조사 관련 활동을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유가족들이 야당 국조위원들만 만난 건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미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황이라 보이콧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용호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 시점에서 국조를 참여 않는다 하는 것은 저희도 우리 당으로 봐서도 압박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가서는 국조 보이콧은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아마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도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만약 여당의 거부로 국정조사를 못하게 된다면 이 합의 직후에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에게 사실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죠. 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은 그건 여당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면서 이 장관의 사퇴 혹은 파면은 참사 직후부터 줄곧 주장해 왔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렇죠. 아니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뭡니까? 네. 고등학교 후배, 대학 후배면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합 전에 이상민 장관을 최소한 해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국민이 더 신나서 월드컵 응원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정부 첫 예산안 시한 넘겨 이상민 거취 국회의장이 중재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네, 서울 사시는 정의원분들 중에서 어젯밤에 택시 탔다가 요금 보고 놀라신 분 계신가요? 12월 1일 어제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 심야 할증이 기존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제 유체커가 친절하게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실까 봐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포르투갈전을 위해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하철 2, 3, 5호선은 새벽 3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교통편 잘 확인해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 뒤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소통 주제 포르투갈전 태극전사에게 응원의 한마디였는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응원의 목소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IMJ님, 축구는 종료 휘슬이 울려야 끝나는 스포츠다. 끝날 때까지 다득점한다는 멘탈의 기본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다.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응원 보내주셨고요. SWC 영님께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치지만 말고 마지막 경기 실컷 즐기다 오면 좋겠다. 파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응원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쭌쭈닝님, 오늘 포르투갈전 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서 2002년 월드컵처럼 16강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길이라고 응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자 미녀 진희님, 태극전사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경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으로 오면 복국장이 소고기 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응원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정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셨는데 다정에도 빠질 수가 없죠. 박마커가 대표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마커? 아까 그 쭌쭈닝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는데 2002년에 포르투갈을 저희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게인 2002, 부디 2002년의 기적이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국장님 정말 소고기 쏘실 건가요? 아, 쏠게요. 네, 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상까지 이겨내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들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멋진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태극전사 응원의 메시지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일단 우루과이가 이기거나 비겨야 저희가 골득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루과이도 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단 한 골 차로만 이기기를 또 바라봅니다. 너무 계산적이죠, 제가.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7일 의원 65명이 참여하는 국민공강 모임이 공식 출범하죠.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친윤 후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반기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 모드에 돌입했죠. 당 지도부가 전대 관련 절차도 따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12월 9일 이후에 네. 구체적인 좀 전당대회 일정이랄지 좀 그런 것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 12일까지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늦어도 그러니까 3월 초에는 전당대회 일을 좀 잡아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3월 초에 전대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인데요. 전대 룰도 바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행 당원 7, 여론조사 3의 비율, 당원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지금 룰을 바꾸는 건 불공정 게임이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축구 경기 앞두고 축구 경기 룰을 직전에 바꾸는 건 사실 불공정 게임이죠. 만약에 바꾸더라도 그건 다음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돼야 되고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하는 이런 정치적 관행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론의 눈치가 조금 보였나 봅니다. 직접 룰에 손을 대는 대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 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표 선출에 있어서 책임 당원들과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비율로 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런 것들도 당원들에게 묻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대 시기와 룰 관련 논의, 이른바 윤핵관 4인방의 관저 방문 이후로 급물살을 탔죠.
오다를 준 것이죠. 그리고 이 4명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갈 테니까 이 4명이 하는 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죠.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친윤 후보를 당대표로 세우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일까요? 당내 친윤그룹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기존의 민들레 모임이 국민 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오는 7일 출범을 합니다. 115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6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친윤그룹의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선, 일단 참여 의원들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뭐 의총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력화가 되겠어요? 오히려 뭐 저는 이렇게 세력화가 되려면 오히려 뭐 한 20, 30명 이 정도가 결속력을 다져서 전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세력화지. 개파 아니야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도모하기가 어려워요. 정치 개파화하려면 좀 더 소수의 결사가 돼야 됩니다.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압도적 다수가 누구 밀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국민 공감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참여를 했죠. 누구 한 사람을 밀어주긴 쉽지 않은 구도이긴 합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마음, 이 두 사람 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한동훈 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안철수 안 돼. 뭐 유승민은 죽어도 안 돼. 너무 안 돼. 안철수 마음에 안 들어. 나경원도 우리 편 아니야. 뭐 김기현은 너무 지지율 낮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란 건데요. 사실 윤핵관들 쪽에서는 자기들이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 대표를 시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현재 나와 계신 분들 가지고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유승민 대표나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죠.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정치 경험이 좀 작지 않나. 정치인이 돼버리면 민주당이 안 그래도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하는데 그걸 정당화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동훈 장관 뭐 정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당 내에서 좀 주의보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한 장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의 정치 참여 사실상 상수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한 장관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든 총선에 나서든 나쁠 게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등판하라, 나오길 바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망하는 길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동훈 장관 등판하라. 야권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죠. 저는 나오길 바래요. 사실 나오면 뭐 총선이 재밌어질 겁니다. 양쪽 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측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봐요.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운 것 외에는 딱히 보여준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으로 변신하기에 앞서 자신의 능력부터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본인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롱런할 수 있고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무능함과 조금 대비되면서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은 굉장히 찻잔 속에 미풍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꺼낸 민주당 분당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그러니까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민주당에 강한 여진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박 전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가 되거나 1심에 유죄가 나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또 몰라도 예.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는다. 한두 분 계시고요. 예, 한두 분 계신다. 예, 그리고 장외에 계신데 검찰 독재에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함께 단결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박 전 장관과 이른바 박남매로 통하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유탄을 맞았습니다. 박지원, 박영선은 정치적인 남매로 박남매라고 유명하죠.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상으로 그런 박영선 의원 전 장관의 그런 발언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에 좀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을까. 박 전 국정원장 아무리 온누이 사이라도 이번엔 박 전 장관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서 있으면 단결해서 싸워주자. 그것이 할 일이지 민주당의 총체적 위기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에 벌어진 틈, 국민의힘이 놓칠 리 없죠. 박 전 장관을 한껏 치켜 세웠는데요. 이 박영선 의원의 이야기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결과를 우리가 뭐 예측을 100%는 못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운명이 이제 믿을 수 없고 당의 운명까지 이제 어려운 지경에 오니까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분당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몰라도 지금 저 당이 뭐 친명과 반명으로 분당한다 그러면 어느 쪽인들 국민이 쳐다보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검찰 수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에 이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등판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사면 복권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풀려 나온 다음에나 지금 감옥 안에서 그런 구상을 하겠어요? 호사가들이 이렇게 떠들지만 그 얘기를 듣는 김경수 지사와 그 가족들은 속 터져요. 최근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뭘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결국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있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우상호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보면 전부 그 대장동 일당들이 카더라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어떻게 제1당의 대표를 소환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명백한 증거를 갖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야당 대표를 불러야지. 불러다가 모욕 주려고 야당 대표를 불러요? 그러면 그건 정말 큰 정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방송가에 김어준 씨의 하차설이 돌았었습니다. 이 TBS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작진과 나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방송에서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제작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어준 씨의 하차는 지난달 서울시 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보입니다.
TBS가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출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김 씨도 하차에 대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TBS 안팎의 분석입니다. 네, TBS 내부에선 김어준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 뉴스공장도 폐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국 언론노조 TBS 지부 관계자는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줄어든 상태여서 도저히 제작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일명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았던 투자자문사 임원 A씨가 결국 구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A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를 해서 시세 조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도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A씨가 오늘 법정에 나왔는데요. 김건희 파일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요. A씨는 김건희 파일에 대해서 해당 파일을 처음 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등에서 인출된 돈과 남은 돈 등이 적혀 있습니다. A씨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를 관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이후에 관리하지 않았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친윤계 국민공감 7일 출범,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 등판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마설을 띄우고 있죠. 조 전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 나중엔 민주당의 대선 주자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여권의 속내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년을 끌어온 조국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죠. 이 조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늘로 종결되는데요. 3년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은 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검찰의 구형과 조 전 장관의 최종 변론을 들은 재판부 조만간 선고 기일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무죄가 나오면 일단 정치적 면죄부를 주게 되는 셈이죠. 이 와중에 여권은 조국 띄우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심평 변호사, 조 전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를 예측했죠. 조 전 장관이 이 모진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서울 관악구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넘어서 조 전 장관이 아예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것이란 예언마저 나왔는데요. 조국 가족이 보여줬던 불공정, 그다음에 조국 사태의 어떤 맹목적인 지지, 이거를 용인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정당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는 조국 씨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이 조국의 강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이 여권은 이젠 민주당이 이 상류인 조국의 강을 따라 하류인 이재명의 강까지 흘러왔다고 보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서 조국을 지켰다면 이재명의 강에선 이재명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사 침탈 야당 탄압 윤석열 장관 규탄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를 부리고 국민이 주신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권으로선 민주당이 이재명의 강에 머물든 다시 조국의 강으로 역류를 하든 나쁠 건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상황이든 꽃놀이를 패를 쥐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권이 지금 이 조국 복귀설을 부각한 것도 이 때문일 텐데요. 민주당은 이 여권의 군불떼기가 영 못마땅했나 봅니다. 곧바로 차단에 나섰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전인가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이제 권유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자기는 정치권에 가고 싶지 않다.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어도 불가능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요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죠. 주로 호사가들과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네, 우상호 의원 역류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조 전 장관이 다시 대두되는 건 민주당으로서 득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이 여당의 속셈을 파악한 듯한데요. 우리 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 당대표 나올 거다, 저 사람 국회의원 나올 거다 이렇게 떠드는 것이 본인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믿는다고요. 민주당 낸 역류도 안 되지만 순류 역시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조국 사태 당시 누구보다 검찰 비판에 앞장섰던 김종민 의원인데요.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2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 의원 한때나마 이 조국의 강에 몸담았던 걸 후회를 하는 걸까요? 지금은 민주당이 서둘러 이재명의 강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방탄은 제2의 조국의 강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조국 사태 때도 10개 중에 8개는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거 가지고 결국 다 뒤집어 씌워서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고 거기에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또 수긍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싸움을 또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여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다고 촉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 하면 정치적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제거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 전체의 신뢰도를 깨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기획이라고 한다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쓴소리 본능을 되살리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죠.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이 박 전 위원장은 애초부터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모두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강에 흘러 들어가기 전부터 발도 담가선 안 된다고 누차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대응을 하는데 이 당의 공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민생 투쟁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당 대표를 말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권 내에는 이 박 전 위원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도 있습니다. 이 조국의 강을 따라 이재명의 강까지 순류를 따라서 흘러온 인사인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도 꾸준히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죠. 제 얘기도 한 2군데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그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보면서 첫 번째는 이 책이라도 썼으니 살지. 지금도 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선 건 당연하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터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뭐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었다. 이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구조물을 짜는 쪽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이런 유 전 이사장 입장에선 이 박 전 위원장이 곱게 보일 리는 없을 텐데요. 이 박 전 위원장이 마이크 파워를 키우기 위해 일부러 이재명을 때리고 있다고 꼬집었죠. 박 전 위원장도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해가 되는 건 오히려 유 전 이사장이라고 반격했는데요.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비판을 하는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 전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비판 대상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 비판의 화살은 자신이 아니라 폭력적 팬덤과 사이버 레카에 포섭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야 한다는 건데요. 유 전 이사장이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목소리에. 근데 이 자체로 그런 글을 쓰신 것 자체로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리신 것만으로도 사실 해가 되는 발언이었죠. 박 전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던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도 동의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을 한층 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유시민 작가 말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망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하면 그 순간에 설사 박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도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는 당내에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분이 맛이 많이 간 거죠. 자, 오늘은 이 조국의 강과 이재명의 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를 살펴봤는데요. 여권에서 민주당이 어떤 강이든 건너지 못하길 바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여권의 속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네. 조국 전 장관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아까 조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 다른 절차가 좀 많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백반장과 함께 박준호 마커도 좀 남아서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또 업무방해 등인데요. 조 전 장관은 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이 아들 조 씨 등과 공모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뇌물수수는 부산대 의전대학원으로부터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인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조 전 장관 딸에게 뇌물 목적의 장학금을 줘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년 전 부산대에서 이 딸 조모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 이런 두 번의 촛불 집회가 있었고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상식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최후 진술 내용이 일부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보지 못했는데 혹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 일단 앞에 조국 전 장관 앞에 변호인들이 말이 엄청 길었고 그다음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제 같이 진술을 하고 나서 그냥 6시 한 4분 정도부터 조국 전 장관이 최후 진술을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저도 지금 방금 받아봐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얘기하려고 그러죠? 일단 근데 정치부에 다 끝나가는데. 네. 상당히 좀 이제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진술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술문 일부를 받았는데 그 부분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뉴스룸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또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야근을 좀 해야 될까요? 야근하러 가려고요. 네. 그래요.